쪽에만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쪽에만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후배하고 술자리에서 토론이 벌어졌었는데 토론 한 2시간 얘기한 결과 자기도 사회주의나 북한 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한대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북한을 비판을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탈북하신 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김일성이한테 세뇌교육 받은 게 거의 뭐 99% 이상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가 나쁜 놈이다 라는 말은 입에서 잘 안 나온답니다. 이게 이 교육의 참 힘이죠. 문제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얼른 뒤집으려면 혁명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저항을 줄이면서 뒤집으려면 교육을 해라. 교육에 주력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나 남한이나 우리 체제를 뒤집기 위한 그런 혁명 공작 내지는 교육 공작이 양쪽에서 지금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제대로 된 통일국가를 이루려면 어떤 교육이 따라줘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세 번째 발제를 하실 우리 홍구조 교수님한테 청해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 대표님께서 우리나라의 역사, 사회, 과학뿐만 아니라 국어과도 심지어 많이 왜곡됐다는 말씀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무엇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가 드러났고요. 또 정 기자님께서 북한의 그런 어떤 우상화 교육이라든가 체제 우월적인 그런 어떤 거짓 선전 선동 같은 거, 또 반일 반미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향후 통일 후의 교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남한의 대한민국의 교육도 많이 고쳐야 되고 특히 저쪽에 저는 여기는 북조선을 썼습니다. 사실 김가조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시조선에 대비하는 거니까 김가조선의 교육도 사실은 상당히 거의 180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수렴을 해서 교육을 새롭게 빚어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제 발표문 있습니다. 향후 총일의 향기기양할 교육에서 서론에서 저는 남북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는 자유 문제죠. 사실은 자유.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의 체제를 뒤엎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자유를 여러분 헌법에서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헌법에서 자유를, 우리 박선희 이사님 헌법 전문이신데 죄송합니다. 헌법의 자유를 찾아보면요 21번 나옵니다. 그 중에 12번 하면 자유가 어디서 구현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자유의 영역의 대상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요즘 민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다 오염됐지만은 민주는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우리 헌법에 9번 나옵니다. 혹시 사상의 자유가 우리 헌법에 나올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양심의 자유는 있는데 사상의 자유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의 자유가 없느냐? 아니죠. 그거는. 다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제37조하고 제8조에 이 옹호하기 위한 그런 방어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 독일의 연방의 그 교육, 통일 독일의 우리의 헌법에 나오는 기본법에는 독일은 10군데나 두고 있습니다. 10군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요즘 국가보안법이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매우 허약한 편이죠. 헌법 자체가. 자, 저는 남북의 근본적인 분단이나 이유는 그 차이는 자유에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자유가 있는 나라하고 자유가 없는 데에서는 북한은 결과적으로는 저는 민주라고 자기들 뭐 국회에 써놨지만 사실은 저는 민노라고 봅니다. 민노주의라고 봅니다. 거의 전체 국민을 노예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민노주의다 저는 이렇게 북한 체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통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상 북한 그러니까 김과조선이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복하려는 얘기는 항상 남조선 해방입니다. 해방. 우리는 건국 이전에 해방이 있었습니다. 항상 해방이 먼저입니다. 해방할 생각도 안 하고 통일을 엎조리는 것은 다 뭐에 불과합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죠? 해방을 생각해 보시면 통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선해방 후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 우리의 역할이 우리가 과제가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지 자꾸 통일 앞질러 가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뭐 결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해방 직후에 각 사람이 김과 조선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국민 각자가 깨닫고 그것을 연습하지 않는 한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 교육이니 뭐 통일 준비니 무슨 또 무슨 뭡니까 무슨 훈련이니 하는 것들 전 다 어떻게 보면은 헛구호고 그냥 보여주기식 북한식으로 말하면은 김과조선식으로 말하면은 종이짝 혁명입니다. 종이짝 혁명. 응? 헛짓이라는 거. 자, 제가 37쪽에 남과 북이 서로 통일 국가 상황 서로 다르게 그리고 있다. 그렇죠. 다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얘기하지만은 결국적으로는 평화 통일을 얘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김과 조선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8쪽에 특히 39쪽에 김과 조선의 노동당 규약 서문의 당 목적을 보면은 김과 조선이 추구하는 적화 통일 노선이 분명히 나옵니다.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라 하다가 다시 최근 와서 공산주의를 여기 살렸습니다만은 민중민주주의랄까 민족개방 민주주의 혁명 이런 식으로 흔히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얘기한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38쪽에 제가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다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학생운동권에서 이렇게 교육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택하는 나라들은 소수의 부르주아 계급이 다수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민주주의고 자기들은 소수의 부르주아는 없고 다수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은 다 노예죠. 가난한 노예죠. 우리는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라든가 개방적인 통상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70~80%는 주일이고
자기 삶의 주인이고 그리고 중상류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틀린 말이죠. 쟤들이 말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40쪽에 가서 그래서 아까 제가 민주화가 오염됐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그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 이것은 재비등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유가 남북을 갈랐지 자유가 탈북물을 만들어냈고 자유가 월남인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자유화가 중요한 것이지 민주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민주화는 오염됐기 때문에. 그러 우리는 자유화 내지는 자유민주화 운동 세력과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은 구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자는 자유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면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자유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 자유운동을 한 사람들이고 그러지 않은 그냥 민주화 운동이라 하면서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운동한 친구들은 대한민국의 해코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길게 봤을 때 자유화 운동하고 민주화 운동을 구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40쪽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정부의 문서 중에 하나가 국가교육과정 기준 총론이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북한은 그걸 교육광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에 그걸 개정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북한은 2014년에 교육광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그 교육하는 목적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40쪽의 중간에 알아보세요.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군사를 중시하며 만일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이 덤벼든다면 단념 결판을 내어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담력과 배짱을 가진 인간의 입장입니다. 응? 고위에 좀 볼까요? 북조선의 김가조선의 사회주의 도덕과 법 관련 교육과정 문서를 보면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우리의 원수들과 언제든지 한 번은 결판을 봐야 하며 놈들과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호전성이고 전쟁 준비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총탄으로 산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우리 김가조선의 그 교육은 사실은 이 교육에 나타나 있는 이런 것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실질적으로서는 그 뭡니까 흔히 말하는 10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이게 10조 65항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아마 김가조선에 교육받은 사람들 이걸 외우고 있을 거예요. 조금 문구는 다르지만 이게 그 김가조선의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고 철저히 생활화하고 있는 것이 이 10대 원칙이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10계명에 대해서 외우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듯 철저히 마음속으로 함양하고 있듯이 김가조선의 노예들도 이것으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또 처벌받고 있고요. 감시받고 있고요. 통제받고 있고요. 압제받고 있죠. 41쪽에 김가조선 공산주의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우상화 차별화, 우미나 신비나 체제 우회적인 그런 선전 그리고 반일 반미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얘기하고요. 아시다시피 저쪽에는 수령 절대주의고 세국 정책이고 그리고 민노주의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참 순진하기도 하고 순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로마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 또 섬나라 영국 사람들, 그리고 몽골 사람들, 우리나라를 보면은 신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고 작지만 이 삼국을 통일했을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상부정신입니다. 상부정신. 우리한테 가장 결하고 있는 문약한 그러한 것과 달리 그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상부정신입니다. 문무경비죠. 마치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문무경비를 했고 조선의 선비들은 글만 읽었잖아요. 거의 차이죠. 북은 그런 점에서 상무정신이랄까 이것이 철저한 편이죠. 야만이 문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여러 군데서 야만이 문명을 이겼습니다. 중국, 중공 공산주의도 그랬고 러시아, 소련 공산주의도 그랬고 야만이 문명을 이겼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착하고 어떻게 보면 좀 허술하죠. 김가조선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4대 김가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수,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애기들 때는 어린 시절 가르치고 조금 자라면은 중학교쯤 되면 우리로 말하면은 혁명 활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쯤 오게 되면은 혁명 역사를 가르칩니다. 자, 등령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등령체제라고 해서는 김가조선에서 수령이라든가 지도자는 항상 장군이죠. 장군은 싸워서 전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령도라든가 이 천안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뭡니까? 장군이 덜 나는 데 있어서 전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해코지할 거예요. 왜? 장군은 전적을 해서 전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전성을 기록해야지 장군이죠. 거기에 희생양들이 바로 순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 군인들이고 정치가들이라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45쪽에 보면은 제가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남한을 해서 대한민국은 그 초중등학교 수업 시간을 보면은 그 중간 하단에 있습니다만은 문과 과목이 47% 수업 시간이요. 이공계가 30%, 예체능이 22%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런데 김가조선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정치 사상, 이게 사회주의 논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그 사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런 같은 것들이 17.7%, 인문사회계가 29.1%, 과학기술계가 37.6%. 그러니까 북이 이공계 공부는 더 비중이 더 큽니다. 더 크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체능이 좀 적은 편이고요. AI 시대니 4차 산업혁명이니 과학혁명, 산업혁명이 지난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는 문약하기도 하거니와 지나치게 문과 위주로 공부시킨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것도 아까 우리 한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러한 어떤 말 세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뇌한다고 보죠. 좀 지나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러한 그 정교조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1930년대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교육 논리죠. 사실은 대중들에게 거짓말이라도 계속해서 하면은 그것은 대중들은 결국 참말로 믿는다. 아까 그 김가조선에서 노예들이 그렇게 세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언론, 예술, 심지어 종교, 교육 어느 한 구석에서 좌파적 내지는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또는 주사파적 용어나 단어들이 다 숨겨져 있죠. 그람스가 말하는 진지를 구축한 거죠. 세포가 돼서 거기 들어가서 계속해서 넓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새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어려운 입장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다들 하는 거죠. 그죠? 다들 하는 거죠. 그람시뿐만 아니라 68년도 학생운동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첫째 그 사람들이 구호가 때 세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둘째, 모든 차이는 차별이다. 그렇습니까? 셋째, 모든 금지함을 금해라. 68 학생운동의 사람들 그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이니까, 그죠? 절대적이고 원칙은 없고 그런 건 안정적인 건 없는 거죠. 계속 때려 부숴야죠. 모든 차별은 차이는 차별이니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금지함을 폐하라. 그러니까 이게 물론 68 학생운동이 서구 기독교 문명을 파괴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10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만 긍정적인 거고요. 나머지 8가지는 다 금하는 거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우상 숨기지 마라, 금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운동, 그 당시 학생운동의 그 여파가 계속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도. 그게 뭐 아주 여러분 알다시피 레이몽 아롱하고 뭡니까? 저쪽에 누구죠? 실존주의 철학자 하고의 그런 대결에서도 항상 그랬죠. 레이몽 아롱이 얘기했듯이 머리 좋고 정직한 사람이면 결코 좌파가 될 수 없다. 머리 좋고 정직한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이 좌파 됐으면 거짓말장이겠죠. 머리가 나쁜 사람이 좌파가 되어 있으면 그쵸? 자, 여러분 그 교육을 생각할 때 46쪽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한종의 뭐 아이러니라고 그럴까? 뭐라 아이러니겠죠, 일종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교육을 복지라 그럴까 권리로 생각해갖고 대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학습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경쟁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평등한 말로 해놓고 항상 그들은 뭐 앞에 일어나고 실제 일어나면 항상 다른 거니까, 다르니까 항상 거짓말 할 수밖에 없지요. 걔들은 평등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육은 대단히 엘리트 교육을 합니다. 매우 제한적인 엘리트 교육을 합니다. 평등도 어떻게 엘리트 교육을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엘리트 교육. 자, 넘어가겠습니다. 48쪽, 49쪽 뭐 다 얘기합니다만 50쪽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김가조선이 만들어놓은 신민성, 자유로운 자립적인 자조적인 국민이 아니라 신민이 되어버린 거죠. 노예의 근성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유적인 그런 쪽으로 다시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51쪽에 제가 탈북민을 볼 때 억압 대신 자유, 배급 대신 경쟁과 자립, 뇌물과 착취 대신 정당한 노동, 노예 대신 인권, 인치 대신 법치, 거짓 대신 사실, 이러한 걸 교육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교육적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18세가 되면 선거권 필수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초등학교를 1년 당겨서 저는 거기 오늘 남북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11년 교육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1년 교육이요. 11년. 유치원 빼고 11년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8세 돼서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입직 연령도 높고 국무 때문에 입직 연령도 높기 때문에 초등학교 1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51쪽부터 앞으로 그러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재설계할 거냐라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54쪽에 55쪽을 보면 제일 큰 게 저는 선생을 어떻게 교사를 어떻게 양성해 두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물론 교육 자료도 잘 만들어놔야 됩니다. 국제 비교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선에 찍은 그 지구의 야간 풍경, 남한은 거기 환하고 북한은 깜깜하고 그런 사진이 제일 사실은 파악을 한 거죠. 여러 가지 뭐 자유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1인당 GDP라든가 온갖 비교하는 그런 국제 그런 비교보다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제일 큰 게 선생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해방이 되면은 새 집단, 치안, 의료, 교육 그건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현지인을 써야 됩니다. 서독이 통일하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동독인들을 썼어요. 어디에 썼습니까? 사상검증에서 치안, 그리고 의료, 교사, 세 집단은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34,000명의 탈북하신 분들을 우리가 교사로 잘 길러놔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남북 대역 이 교재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됩니다. 사실은 뭐 물론 짧은 동영상도 많이 만들어놔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 둬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7쪽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비교표를 비교하는 팜플렛 이런 것들 교과서를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교사를 길러줘야 된다. 남북의 그런 통일을 하는 그런 큰 선생, 대선생을 많이 길러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적대의식이나 차별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가. 그 자유민주 정치 이념교육 우리부터 안 되고 있는 게 그 자유교육인데 그죠? 자유라는 것이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생명이나 이 인간의 그 기본권이라든가 자기가 애써 이룩한 그런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여지가 자유잖아요. 자유는 법적인 개념이고 자유는 이념적인 개념이고 자유는 정치적 개념이고 자유는 역사적 개념이고 철학적 개념입니다. 자유롭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휩쓸려서 지금 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해도 참 좋구나 하고 노예가 되어가는 거죠. 자주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하고 그죠? 그런 점에서 자유민주적 정치 이념 교육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우리는 국제 비교적 차원에서 국제 국제 어떤 그러니까 정세라든가 또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료도 많이 잘 만들어놔야 되고 또 교사들도 많이 길러놔야 되겠지만 국민 각자가 해방 직후에 김과조선에 가서 북에 가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도록 하고 그것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해방인의 통일이라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나라 네? 각자 해방되면은 북에 언제 어디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준비됐습니까? 가령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어요.
2,830개가 그 해방 직후에 북한에 그이 교회가 있었는데 2,830개를 각 교회들이 나눠서 하나씩 재건하자. 이런 것들은 좀 쉬운 그 재건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그럼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초등학교가 몇 개고 중학교가 몇 개고 중학교 몇 개고 고등학교 몇 개니까 우리나라 각 학교들이 교사들이 그걸 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무슨 여기 통일을 얘기합니까? 다 구호고 그냥 보여주기 식이고 낭비죠. 그거 낭비죠. 자칫하면은 그 생각이나 이런 것만 해이해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 교수님 발제 감사합니다. 자유가 떨어진 어떤 민주주의도 가짜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민노주의입니다. 통일한국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자유를 회복하는 리버레이션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5가지 교육적 과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자유를 교육하는 교육자를 마련하는 데 주력되는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세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얼마 전까지 듣던 얘기인데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게 된다. 이러면은 배급받아서 살아야 된다. 배급받아서 살게 되면은 배급 주는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개나 소가 주인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인이 먹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우리 먹을 양식을 배급 주게 되면은요, 우리는 배급 주는 사람들의 가축이 됩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자고 우리 홍 교수님께서 3번째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발제해 주신 3분들하고 잠깐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빨간 잠바 입으신 분 저쪽 뒤에 예, 말씀하시죠. 예, 마지막에 홍우조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고 모두가 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인희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북한 작품의 문학 작품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그때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상을 기반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변화된 이 시점에 그대로 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시킨다면 현재를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국어 시간에 다뤄지는 문학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학 작품이 그러니까 국어 과목이 사회 과목이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국어 과목이 사회 과목인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학 작품이 사회를 반영한다는 그 미명하에 그런 그 옛날에 어두운 사회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런 식으로 가르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문학은 사회를 반영한다라는 걸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뭐 1960년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1970년대는 이렇게 살았고 하는 것을 문학을 통해서만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다. 변함이 없다. 지금도 우리는 길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쳐지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작품이나 문학 그 자체가 나쁠 리는 없죠. 나쁜 것은 의도죠. 의도를 차단하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또 조언을 하자면 학교에서 그 교사들이 물론 안 그런 교사도 많습니다. 훌륭한 교사도 많은데 얼마나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극악하게 하는가면은 제 딸이 실제로 겪은 일인데 근현대사 교사, 그러니까 지금은 근현대사라는 그 과목이 없었습니다만은 근현대사라는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박정희는 개새끼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1세일 때 후회가 되는 거는 그때 가가지고 우리 그 교사의 멱살을 잡지 못한 게 지금 1세일 때 후회가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애를 전학 보내는 것도 안 돼요. 애를 자퇴를 시켜야 돼요. 자퇴를 시키거나 외국 유학 보내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애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뭐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중학교에서 교사가 윤석열 같은 그 전과자가 대통령 선출돼서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사들은 많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사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문학 작품을 골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저쪽 오른쪽 뒤에 있는 분. 네, 저는 노순규 정치발전연구원 대표입니다. 황인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통성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성 김양재 과거에 우리 수도를 옮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통성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그냥 행정만 옮겼는데 뭐 이와 같은 사례로서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용산으로 옮긴다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정통성 위반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광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내용 보니까 김정일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1-1은 2가 아니고 1-1은 큰이다 하는 것이 이게 저는 굉장히 발상이 좋은 발상이 삽니다. 제가 좌파적인 생각 아니고 이런 것이 만약 유럽에서 나와서 아마 최고의 어떤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좀 우리도 교육할 때 틀에 맞추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홍우조 교수님께서 말씀했는데 56쪽 보시면은 정치라는 것이 70.1%인데 거기는 사실 17.2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요. 근데 나머지는 인문사회하고 과학기술 더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뒤진 것 같아요. 우리 인문사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에서 배울 점은 좀 배워야 되는데 좀 사고를 좀 연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 대통령 집무실로 실을 어디로 하는 거냐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문제와 정권의 정통성 문제는 아마 문학 쪽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홍우조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적하신 문제도 홍 교수님 발제가 관계된 것 같아서 홍 교수님 답변하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분이 답변을 하도록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렇습니다. 시중에야 주술적인 얘기가 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상은 아시다시피 1948년에 경무대를 폭파하려는 기도가 있었죠. 1948년. 그 다음에 1971년에 1.2 사태 때 김신조 일당이 내려오면서 다 청와대 도면을 갖고 있었죠. 나중에 보니까 청와대에 근무한 여직원인 김옥화가 독일에서 포섭당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청와대에 도면을 넘겨줬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모르니까 숨겨져 있는데 김옥화는 조용히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박명수죠. 청와대에서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공기를 넣고 빼고 하는, 열을 넣고 빼고 하는 또는 전기 이런 관련돼서 공조 시스템 기술자 박명수가 94년에 김영삼 정부 때 근무했었죠.
그러다가 북한에 넘어갔죠. 그래서 북한에서 영웅칭을 얻었죠. 만약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아마 클린턴과 더불어 그래 한번 북한을 때리자 했으면 아마 그쪽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독살시킬 수도 있었겠죠. 독가서 아웅산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이거는 뭐 김준호 목사님 말씀이신데, 김준호 목사님께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엄청나게 한탄을 했다고 그래요. 뭐냐 하면은 지하벙커에서 NSC 회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북한 평양에 그 회의록이 다 올라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그 짰대요. 자, 우리가 매일 당하기만 하는데 우리 한번 남포를 때리자. 우리도 남포를 때리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대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주중 대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을 와갖고 좀 참으시라고. 자, 그런 세상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아시다시피 주사파, 한총련, 그 다음에 전대협, 그 친구들이 행정관으로 비서실에 많이 포진해 있었죠. 그들이 누구에 충성합니까? 그들이 청와대 노면을 지하 통로를 북한에 넘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넘겼겠죠. 그러니까 미 CIA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들어가지 마라 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 좋은 시설을 우리가 두고도 허둥지둥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는 자꾸 들어오라 그러죠. 그럼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갔다 합시다. 윤석열 당선자는 분명히 북한 말에 고국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북한이 갖고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냥 두겠습니까? 아웅산도 했는데, 김정남도 죽였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국민들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할 일이지, 그렇게 뭐 주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할실에서 끝나버려. 아, 예,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더하기 1이 2가 아니다 라고 뭐 김정일이가 그런 말을 이도 밴드 아니었어요? 이도 맞고 예, 2도 뭐 하여간 그런 발상리에 대해서 뭐 좀 긍정적으로 뭐 칭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가만히 해서 보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의 선전선동술에 관려 들어가서 희생자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분적으로는 다 옳은 얘기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잘못된 것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법과대학 들어가면은 행위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행위론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행위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실로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하고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하고의 죄책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표면적인 나타나 있는 그런 현상만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그 바탕이 뭔가, 그 맥락이 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감안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의 어떤 흉계에 우리가 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까 그 문학 작품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대안은 그렇습니다. 1976년에 독일에서 이러한 우리처럼 이렇게 이 좌우 충돌이 극심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냐면 보이테스 바허 컨센서스를 했어요. 보이테스 바허 그 협약이라는 것은 합의라는 것은 교육할 때 정치 이념 교육을 할 때 첫째 세뇌를 시키지 말자. 강압적으로 주입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둘째, 그렇게 하려면은 정치 세계나 실생활 세계나 그리고 학문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양쪽을 동일하게 위안부는 가짜 사기다 하는 주장하고 위안부는 정말로 애국자였다. 강제 동원됐다. 모집대 강제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나란히 놓고 그것을 뭐랄까 뒷받침하는 전거라 그럴까 문헌들이랄까 여러 가지 것들을 나란히 추라는 거 학생들한테. 셋째,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치 행위라든가 이러한 것은 고양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세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게 김가조선이 하는 짓이고, 그리고 이 자유된 민주라고 얘기하는 또 주사파가 하는 또는 정교조 선생들이 하는 그것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세뇌고 주입이죠. 그러면 양쪽을 나란히 놓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마치 김가조선에서 남한 못 산다, 북한 잘 산다 나란히 놓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걸 나란히 놓자 이거야. 좌파가 얘기하는 얘기도 나란히 놓고 우파가 하는 얘기도 나란히 놓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줘서 판단하고 토론하고 조사하고 탐구하게 교육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5시까지 이 자리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요. 통일이 됐든 어떻든 간에 우리 다음 세대는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빌려주는데 요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세 분 발제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75차 우리 세미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